마이컬슨과 물리 실험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얘기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죠. 놀랐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빛에 대한 건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빛이죠. 우리가 인류는 빛이 없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빛을 우리 인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도가 큰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우 힘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개념을 다 갖다 붙여도 빛이라는 걸 정말 정확히 정의 내리기에는 뭐가 하나씩 다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만큼 빛이라는 것은 너무도 기묘한 무언가이기 때문에 뭐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세기를 넘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물리학에 대해서 연구해온 그리고 빛을 다루는 광학에 대해서 연구해온 물리학자들은 이 빛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 1800년 중반 정도, 1860년 정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정도의 요 시기에는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씩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이때 가장 유력한 설로 대두되었던 게 빛을 파동이라는 걸로 보는 빛의 파동설이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맥스웰. 커피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굉장히 큰 중요도를 갖는 이 학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한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면서 전자기파라는 걸로 빛을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전자기파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만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두 어떤 장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맥스웰이 얘기했던 것이 결국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도 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파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파동들, 예를 들어 잔잔한 물에 돌 같은 걸 던져서 물의 일렁이, 수면파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다가 한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이 줄 파동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거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해 나가는 파동의 일종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빛 또한 이런 뭐 수면파, 줄파동, 공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빛도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 정체를 정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시기의 빛의 파동설은 거의 진리라고 여겨질 만큼 굉장히 큰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파동들을 통해서 이 빛의 파동, 빛을 파동으로 바라볼 때의 특성 또한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 파동에 대해서는 뒷단원에서 물리학원에서 뒷단원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한 가지 공통점만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물이 흔들리는 수면파, 줄이 흔들리는 줄파동, 공기가 진동하는 소리, 이 세 가지 파동의 공통점은 뭘까요? 수면파는 물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요. 줄파동 없이 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요. 소리 없이도 이 공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파동이라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이 파동이라는 것들은요, 바로 이 매질이 없으면 절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빛을 파동으로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빛을 파동으로 취급을 한다면 빛도 반드시 뭘 가져야만 한다는 소리야. 이 빛이라는 파동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매질 역시도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연구를 하던 물리학자들이 정말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빛이 흐르는 매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바로 마이컬슨과 몰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빛의 파동설을 거의 이게 광신도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좀 과장해서 정말 이 이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이 파동설이라는 걸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 빛이라는 파동의 매질을 정말 구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얘네들을 좀 식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평생을 고민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빛이라는 파동이 전달될 수 있는 매질의 이름을 에테르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나를 고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됩니다.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빛이라는 파동이 전달이 되는 매질인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해내기 위한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매질이 우주 전역에 퍼져 있다는 가정을 먼저 합니다. 우주 전역에 에테르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게 우주의 어떤 사방으로 모든 곳으로 이렇게 꼼꼼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려면 우주 전체 에테르가 고루고루 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요. 우리 지구는 그 안에서 자전과 공전 그리고 은하 주위를 공전하는 이런 운동을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장소 여기도 지구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초당 몇백 미터의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번갈아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자전과 공전하는 스케일에 비해 너무 작은 크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전거 공전하는 걸 느끼지 못하죠. 우리 그냥 바닥에 붙어있는 걸로 생각될 뿐 오히려 우리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테르라는 바다를 뚫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에테르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에테르가 우리 주위를 쫙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걸로 보인다는 소리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리 주위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물 속을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지나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걸로 느껴질 테니까 물이 우리 주위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비슷한 원리로 에테르는 우리가 지구의 입장에서는 에테르가 뭐 정지했건 움직이고 있던 상관이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에테르가 우리 주위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 그림은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트가 그 위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트가 물의 흐름과 수평하게 이동할 때랑 물의 흐름과 수직으로 이동할 때랑 보트의 속도 변화는 당연히 달라지죠. 보트가 똑같은 물의 흐름과 똑같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과 물의 흐름의 수직으로 이동할 때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은 엄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맞죠? 이 보트의 속력이라는 건 결국 이 매질이라고 하는 좀 파동이 아니라 그냥 보트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 파동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 물결의 속력에 따라서 보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트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보트가 같은 거리를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걸 그대로 빛으로 전환하면 빛도 똑같은 상황이지 아닐까요?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빛도 결국은 파동이라고 했고 빛을 실어나르는 매질이 바로 에테르라고 했잖아. 우리 주위를 에테르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에테르라는 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주위를 지나치고 있다면 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은 그 속도 차이가 확실히 생기겠죠. 이렇게 에테르가 이 방향인데 빛도 이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면 빛의 속도는 에테르 때문에 더 빨라질 것이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빛의 속도는 좀 느려질 것이고 거꾸로 빛이 이 방향으로 가면 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빨라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린 속력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고 이렇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 장치로 고안을 한 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교재에 있는 그림 바로 옆에 있죠? 그 물결 그림 바로 옆에 있지? 여기 이제 마이클슨 몰리 간섭계라고 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가운데에 이 반사되고 투과되는 거울이 하나가 놓여 있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개의 거울이 놓여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빛을 쏘게 돼서 하나의 빛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이 거울에 반사되고 다시 검출기로 돌아가는 그런 경로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 하나의 빛은 바로 아래로 튕겨서 이 두 번째 거울에 반사가 돼서 쭉 직진을 해서 검출기에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한 경로, 첫 번째 경로의 빛은 이렇게 수평 방향의 이동이 더 많고 나머지 하나의 경로의 빛은 수직 방향의 이동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테르가 어느 한 방향으로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에테르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요 거울로 반사돼서 가는 빛의 경로랑 요 거울로 반사돼서 가는 빛의 시간, 경로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요 거울과 요 거울로 각각 반사돼서 이동하는 빛의
이 검출기에 도달하기까지에 걸린 시간도 두 개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져야만 하는 거겠지. 왜냐면 빛은 결국 매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매질이 있다면,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다면 그 에테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에테르의 흐름 쪽으로 더 많이 수평하게 이동한 빛이 좀 더 검출기에는 더 조금이라도 빠르게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아주 그 찰나의 시간 차이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마련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커스가 몰리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 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이커스가 몰리라고 감정이입을 해봐요. 우리는 이제 에테르라는 게 있다고, 거의 뭐 기정사실이야.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에테르는 반드시 있어. 그렇게 하고 이 시험 장치를 이렇게 고안을 한 거죠. 고안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완벽한 거지. 여러분들 이 장치 정말 나름 완벽하지 않나요? 진짜 에테르가 있으면 무조건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취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스마트한 것 같아.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 인생 폈어. 이걸로 에테르의 존재를 입증하고 우리가 과학 물리학사의 정말 혁명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하고 딱 실험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 거울에 반사돼서 검출기에 도달한 빛이랑 요 거울에 반사돼서 검출기에 도달한 빛의 검출기에 도달한 시간은 정확히 한치 오차도 없이 같았어요. 이제 멘탈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냥 우연히 뭐 에테르가 뭐 어떻게 뭐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런 것뿐이야. 자, 얘를 돌려. 이렇게 좀 회전시켜서 똑같이 실험을 해봐요. 좀 한 10도 회전시켰어. 동시에 도달했어요. 또 10도 회전시켰어. 동시에 도달했어요. 10도에 또 회전시켰어. 동시에 도달했어요. 아니야. 더 정밀하게 회전시켜보자. 1도 회전을 시켜서 계속 측정을 해봐도 똑같은 시간이 나왔어. 멘탈이 터지기 시작했죠. 으아!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이커스 몰리 간섭계라고 하는 실험 장치는 완벽한 장치예요.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 장치에서 두 빛의 시간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 근데 아무리 어떤 각도에서 정밀하게 실험을 수행해본들 시간차가 없이 두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것은 빛이라는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인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마이커스가 몰리라는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는 걸 정말 굳게 믿었고 그로 인해서 이 에테르라는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그 정말 확신을 갖고 이런 실험 장치를 고안을 해낸 거였는데 그 에테르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한 실험이 도리어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식이 컸겠어요. 근데 이제 이 순간 이 상황을 정말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한 명의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제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자, 멀리서 이렇게 혈장을 끼고 아주 훈훈하게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에 잠깁니다. 여기서부터의 아이디어는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역대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지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엿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마이커스 몰리 간섭계의 실험의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빛은 뭐 매질이 없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가 마이커스 몰리 실험을 얼마나 각도를 틀어서 하건 똑같이 도달을 하네? 매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매질의 흐름과 관계없이 빛이라는 건 그냥 지맘대로 지속도로 달리는 건 아닐까?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겠어요? 왜냐면 이 아이디어부터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 어떻게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이런 생각도 처음에 공부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어쩌면 빛은 이 매질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고유의 어떤 속도의 값을 가지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후술할 광속 불변의 법칙으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속 불변의 법칙은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특수상대성 이론의 중추가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광속불변의 법칙이라는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이 핵심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요 광속불변의 원리가 유도되게 된
이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결론을 낳은 마이커스 몰리 실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이커스 몰리 실험의 어떤 의도와 그리고 그 현상의 결과 그리고 검출기의 결국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이런 과정과 결과를 대략적으로는 확실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